자,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건축 구조에 대한 문항 분석, 그 다음에 수업 진도 계획에 대한 얘기했죠. 그죠? 오늘은 건축 계획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축 구조에서 얘기한 내용이나 뭐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출제가 됐는가 하는 내용들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퍼센테이지 비율로 따져보니까 한국 건축에서 세 문제 5%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축에서 약 5% 정도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서양 건축에서 10%, 서양 건축이 우리나라 건축이 한 2배 정도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건축이 굉장히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의 문제를 그렇게 많이 출제하지는 않는다. 물론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우리나라 건축이 얼마나 어렵겠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서양 건축하고 우리나라 건축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건축은 굉장히 어렵다. 그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복잡하고 의미심장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건축의 개론에서 한 문제 정도? 물론 4번 출제가 됐는데 2문제 나왔으니까 매번 나오진 않았지만 한 문제 정도가 여기의 내용들을 보면 건축 계획의 설계 과정, 그 다음에 건축 과정, 아마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교재에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중간에 이 컴퓨터 문제로 잠깐 수업이 중단됐었습니다. 그 문제 중간에 삭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론 부분에서 2문제, 그 다음에 의장 부분, 말하자면 외형을 꾸미는데 또는 내부를 꾸미는데 비례를 할 것이냐, 강조할 것이냐 하는, 균형을 맞출 것이냐 하는 소위 조형의 원리, 그 원리에 대한 문제가 3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열환경, 습기환경, 공기환경, 소위 말하면 우리 건축 환경에 대한 문제, 그중에 습기환경에 대한 거, 결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열환경에 대해서 3문제, 공기환경 2문제, 빛환경 3문제, 그 다음에 음환경, 소리환경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그러니까 열환경, 빛환경이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 물론 그렇다고 공기환경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지만 항상 그래도 실제되는 부분들이 열환경하고 빛환경이 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론 부분을 봤다면 개론 부분에서는 주택에 대해서 단독주택이 이제 4문제 정도, 공동주택이 5문제 정도, 그 다음에 학교, 백화점, 그 다음에 법규 부분, 설비 부분의 문제가 많이, 법규 부분의 문제가 9문항, 설비 부분의 문제가 10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 계획 강론 원론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환경 쪽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상점, 또 조금 아까 얘기했던 법규, 설비,
이런 부분들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가 있죠. 여기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설비 부분, 그 다음에 이 법규 부분, 그 다음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 부분들이 차지를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앞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미리 보기는 했어요. 보기는 했는데 이제 내년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보자고 하는 뜻으로 얘기를 했고, 또 이 내용이 뭐 여러분들 그 자료에 전부 다 제공이 될 거니까 그 제공을 된 거를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문제 출제된 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죠. 3년치 우리가 4년 동안 지금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중에 작년도 거는 18년도 문제는 어떻게 됐는가. 물론 18년도가 작년은 아니죠. 그렇지만 시험 연도로 따져보면 이미 지나간 거라 건축 계획의 개요, 소위 말하면 강론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왔죠. 건축의 설계 과정.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서 또 한 문제가 나왔어요. 법규에서 4문제, 빛환경, 상점, 뭐 색채계획, 의장이죠. 서양건축, 설비 2문제, 아파트 2문제, 그 다음에 업무시설, 그 다음에 열환경, 뭐 의장, 우리나라 건축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근데 이 비율들은 구조를 강의할 때도 우리가 구조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고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미 출제돼야 될 항목은 출제되어야 되는 문항 항목은 결정이 나 있다. 여기에 20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설비 부분에서 4문제를 출제해달라. 그 다음에 뭐 법규 부분에서 5문제 출제해달라. 뭐 몇 문제를 출제해달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셈이다. 물론 작년, 재작년, 그 다음에 그저작년에 시험 본 데이터를 놓고 이번에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듯이 개론 부분에서 개론 부분이 매번 나오질 않았는데 매번 나오지 않는 개론 부분, 그 다음에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뭐 음환경에 대한 거, 이런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개 쭉 나열해 놓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골라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를 고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고르게 되어 있느냐면 그동안의 출제가 얼마만큼 됐느냐,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이 그 분야에서 출제가 많이 된 것들, 이것을 기준으로 전부 다 배치를 할 것이다. 그래서 20문항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한 고민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다. 근데 그 만들어내는 비율은 거의 이 비율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매번 한 번씩 출제가, 법규 문제, 여기 지금 2018년도 문제만 해도 법규가 4문제 나왔어요. 그거는 뭐 거의 변함없다. 그 다음에 뭐 서양 건축이 2문제 나오고 우리나라 건축이 1문제 나왔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평균적으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비례는 거의 변함이 없으니까 그 비례에 맞춰서 우리가 좀 치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물론 결국 교재의 구성은 시험 문제 출제 비율만큼 구성이 돼 있겠죠. 그렇죠? 왜? 중요하니까, 또 알아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그만큼 많은 내용을 구성해 놨을 거고, 그렇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많이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문제를 정리를 조금 했을 것이다. 그런 내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근데 이것들을 보면 시험 문제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시험 문제는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는다. 균등하게 분포된다. 결국 건축 계획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건축 계획의 전 분야에 걸쳐서 문항수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지,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다 우리가 균형을 가지고 분포를 시켜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좀 가져줘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이런 비율로 출제가 되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너무 여기에 빠져서 이게 마치 무슨 소위 말하는 기본이 되는 걸로다가 생각해서는 안 돼. 이런 비율로 맞추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출제됐고 많이 출제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완전히 팽개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강의 계획서를 드렸어요. 강의 계획서가 물론 5월에 교육청, 시도교육청, 그 다음에 10월달에 시도공무원, 서울특별시 뭐 이렇게 뽑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교육청에 맞추어서 진도 계획을 잡았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5개월 동안 뭐 하냐면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한다.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는데, 지금 우리의 교재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론 다음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예상 문제, 그래서 문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론을 배우고 나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나서 실제로 내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혹시나 잘못 본 게 없는지, 아니면 내가 이해를 잘못한 게 없는지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문제를 꼭 풀어봐야만 된다. 근데 이 문제는 기본 문제예요.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예를 들을 수가 있죠. 물론 구조 시간에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 침엽수가 인공건조, 침엽수는 자연건조도 가능하고, 활엽수는 인공건조를 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기본 내용이 있죠. 기본 문제에서는 여기서 예를 들면 침엽수는 인공건조를 하는 것이냐, 자연건조를 하는 것이냐, 활엽수는 자연건조하는 것이냐, 인공건조하는 것이냐 하는 간단한 보기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근데 여기에 보기가 있는 1, 2, 3, 4번에 대한 내용들이, 이것들이 전부가 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는 응용해서 낸다고 하는 건데, 결국 무슨 얘기냐? 침엽수가 뭔지 알고 있느냐? 침엽수의 종류는 뭔가? 침엽수의 특성은 뭔가? 활엽수의 종류를 알고 있는지, 활엽수의 종류가 뭔지, 활엽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연건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건조를 시키는지, 자연건조를 시킬 때 주의사항이 뭔지, 인공건조 역시 주의사항이 뭔지, 인공건조를 어떻게 시키는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만 될 것이다. 기본 문제에서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체크를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이해보면, 이게 그렇구나 하는 내용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침엽수의 종류, 침엽수의 특성, 침엽수의 사용할 때 뭐 예를 들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공부한 것들을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이것들을 종합을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된다. 물론 우리가 이제 11월에 공부하고 나서 11월 한 달 동안에 공부한 것에 대한 테스트를 하게 될 때는 11월 달에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기본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공부를 좀 해두라는 거죠. 책에 설명도 자세하게 돼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읽어서 모를 그런 내용의 문제들은 아니니까 그 문제들을 철저하게 참 분석을 좀 잘 해줘라. 그때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통상 이렇게 생각하죠. 정답을 맞히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시험에서는 정답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본을 다져가고 있어요. 근데 정답 맞추는 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문제는 이 내용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보기 4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론에서 배운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 내용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라는 거는 알지만 1번 보기에 대한 내용, 3번 보기에 대한 내용, 4번 보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 확인해 봐야만 될 것이다. 그래야만이 자기의 기본을 우리가 키워갈 수 있다. 이게 탄탄하게 되면 응용하는 모의고사, 응용하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쉽다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듣잖아요. 예를 들면 수능 시험을 보고 났는데 최고 득점자 나왔어요. 근데 최고 득점자한테 이제 카메라 들이대고 마이크 갖다 놓고 물어보죠. 어떻게 공부를 하셨길래 400점 만점에 400점을 받았느냐. 근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있어요? 혹시 기억나요? 생각나? 없어? 다 뭐라 그러냐? 기본에 충실했다. 기본적인 것을 교과서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장 역시 나와서 뭐라 그러냐? 교과서를 기본으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다. 기본적인 내용을 제대로 아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출제했다고 다 그래. 근데 일반적으로 이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학교에서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교과서, 아까 얘기했던 침엽수, 활엽수, 자연건조, 인공건조 이 내용이 바로 교과서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기본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걸 응용해서 어떻게 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풀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설에 그 문제를 풀이하는데 기본 바탕으로 깔린 건 뭐냐면 기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었으면 틀림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교과서 가지고 했다 그러면 다들 뭐라 그러냐면 에이 저건 말도 아니라고 그냥 웃어넘기는 경우들 많죠.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봐라. 여기에는 이 기본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종류라든지 특성이라든지 하는데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단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안다고 하는 거는 요 한 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어디서 보는 거냐? 바로 기본 문제에서 보고 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라고 그냥 우습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죠. 하나하나의 문항,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교과서의 기본이에요. 그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를 응용하는 문제를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풀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걸 응용한 문제를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이하게 될 때 이게 응용한 문제냐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문제냐 하고 얘기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 보지 못했다 그런다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수능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참고서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제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침엽수가 자연건조, 활엽수가 인공건조라고 하는 그 내용만 알면 그 다음에 풀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과서라네 우리 교재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그게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정리해 놨는데 그 내용을
허투루 보지 말아라. 이 내용이 정말 속된 말로 우습게 생각하고 여기에는 무궁무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기본 내용을 놓고 그 기본 내용에 맞게끔 모든 것들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런 문제도 출시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 없는 곳, 뭐 어느 지역이 뭐 다음 중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곳에서 1, 2, 3, 4 그러면 통상 우리가 학교 시험을 볼 때 많이들 보는 내용들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원자력 발전소라고 주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를 유추해낼 수 있는 글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장소는 뭐 어디 이렇게 써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그려놓고 그 위치를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것의 내용은 결국 무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죠. 그렇죠? 이 내용을 알면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하는 것을 알고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면 다 풀이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결국 지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어디서 배웠겠어요? 소위 말하는 지리 시간에 배웠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종합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기본임에는 틀림없다.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문제없이 풀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면 전혀 못 푼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문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어느 하나 몰라서는 안 될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거를 알고 있어야 나머지 응용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데 그 풀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조건도 뭐냐면 이 방법을 잊어버려서는 도저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 예를 들면 두 자릿수 더하기 1 더하기 1은 2다. 뭐 2 더하기 3은 5다. 이거는 알아요. 그죠? 근데 두 개 더하는 것만 계속 배웠다고 나중에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얼마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들 해요? 안 배웠다 그러죠. 그죠? 두 개 더하는 거는 배웠는데 세 개 더하는 건 안 배웠다 그래요. 근데 두 개 더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요렇게 더해서 하나가 나올 것이고 결국 요렇게 더해서 두 개 더하는 게 되겠죠. 그죠? 궁극적으로 아무리 많은 개수를 가진 그러한 덧셈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두 개를 더하는 것만 알면 그게 기본이다. 두 개를 더하는 것만 알면 나머지 수십 개가 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곱하기, 나누기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못하다면 생각을 해봐요. 두 개 더하기 하고, 세 개 더하기 하고, 네 개 더하기 하고, 다섯 개 더하기 하고, 뭐 20개 더하기. 그러면 더하기만 배우다 끝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요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이 문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가 될지언정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 문제 풀이하는 거는 안 할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상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를 보게 될 때 우리가 모의고사를 약 20회분을 모의고사를 봐요. 20회분이니까 20문항이니까 몇 문항 정도 돼요? 400문항 정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매달 진도가 끝나고 나서 매달 한 달 수업이 끝나고 나서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러면 매달 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 7, 8개월 보겠죠? 7, 8개월. 물론 뭐 모의고사 보는 달도 있긴 하지만 7, 8개월이면
요거 20문항씩 하면 결국 요것도 한 160문항 정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직전에 전국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전국 모의고사. 그 전국 모의고사를 지금 계획으로는 한 2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2달에 한 번 정도면 6번이니까 이거 역시 20문항 하면 120문항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총 시험 본 이런 문제들이 약 한 700문항이 넘죠. 그죠? 거기다 기본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의 문제들을 풀어보면 완벽에 가까울 수 있다. 물론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나오면 좋겠는데 내가 알고 있지 못한 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뭐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확실하게 공부해둬라. 근데 이 내용이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다. 물론 이 이론을 공부하고 모의고사를 보는 중에 여기서도 소위 심화 문제들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론 문제를 강의해 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뭐 병원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하는 문제들이 지금 우리 교재에는 안 들어가 있죠.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만 좀 발췌를 해서 심화적인 공부들을 또 할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이런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들, 이런 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모든 계획을 좀 잡아줘라. 그런 계획은 수업 진도표를 나눠줬으니까 그 진도표에 맞춰서 미리미리 계획을 좀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알겠죠? 이런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이런 진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들 잘 따라와요. 왜? 처음에 이제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두 사람 쳐져요. 한 사람, 두 사람 쳐지는데 옆에 사람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면 자꾸 나도 불안해지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수험 준비예요. 어디서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오직 갈 길은 이 길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좀 해주도록. 알겠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OT 시간을 가졌고요. 이 OT 시간 끝나고 좀 쉬었다가 그리고 다음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